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특별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증시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침체의 깊은 늪에 빠졌던 일본 주식시장이 꿈틀꿈틀 대면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서 일본 증시가 올랐다라는 이런 의견부터 또 깊숙하게는 바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가 일본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일본 증시가 재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상승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저성장 3배 국가인 일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당장에는 일본의 이런 주식시장의 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점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 증권 리서치센터의 ESG 투자 전문가이신 최진아 수석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 투자 쪽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17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가기 전까지는 한 17년 동안 투자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랑, 그리고 이제 국내 채권 세일즈, 그러니까 국내 국채를 이제 일본 기관 투자가들한테 했던 세일즈, 그리고 상품, 이제 금융상품 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던 이제 경험을 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교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일본이 ES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해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4년도부터 해서 이제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을 하고, 이제 GPIF라는 이제 저희 이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이제 일본의 이제 글로벌 최대 연기금이 이제 ESG 투자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패시브 투자를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노무라 금융공학센터장이셨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퀀트 베이스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GPIF 경영 임원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새로운 가치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이미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해외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해외 투자 자금을 유인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ESG라는 이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이 ESG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이 안 됐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ESG 요소로 일본 기업을 다시 재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고 나서 일본의 이 붐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제가 금융 백그라운드를 갖고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세일즈 영업하실 때도 일본 쪽과 하셨던 거고, 스터디도 계속 일본 쪽을 하셨던 건데, 좀 얘가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운용사 사장이 한 10년도 넘을 겁니다. 10몇 년 전에 일본 쪽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너무너무 나무랄 수 없이 좋은데, 기술력이고 글로벌 경영 너무 좋은데, 과연 이게 투자도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최근 몇 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죠.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글로벌 ESG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한 행사, 거기 갔다 오셨었죠. 그 행사에서 좀 쓰신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의 대규모 개인 저축 자산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수록 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금에서 돈 옮겨가지고 주식 사게 하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행사장도 보시고 또 이런 얘기까지 총리가 나서서 증시를 정말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상당히 좋은데 투자가 망설여진다. 그 부분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지배구조 그쵸, 돈을 되게 많이 벌고는 있지만 투자자의 시선을 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면 됐지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라던가 추가 현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의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시각을 바꾸게 됐고, 투자가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오늘의 거의 이제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PRI 인펄슨이라고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에서 책임 투자를 선언한 이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있는데 현재 약 한 5천 기관 이상이 되고요. 그 5천 개 이상의 기업들의 AUM이 한 121조 달러에 총 운영 자금이 121조 달러.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블랙락 뭐 이런 다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글로벌 대규모의 연기금들 주로 다 지금 그 선언을 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금융회사들이 네. 사회 책임 투자를 하겠다. 네, 네. 라고 네, 이제 네, 그런 네. 거를 기준을 도입을 해서 기업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한 기업들 네, 얘기하시는 그 거죠. PRI, 그러니까 책임 투자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6가지 선언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선언을 한 내용이 우리는 모든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라는 ESG 요소 선언입니다. 반영한다. 네. 이러한 그 선언을 한 기관들의 연례 행사인 PRI 인펄슨이 이번에 그 10월 초에 이제 일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 한 1,400여 명의 이제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분들이시겠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저축에서 투자로 이제 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은 2000년 초반에 그쵸, 이미 나왔던 저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이고 예. 그 당시 아마 2003년부터 한 2013년도 사이에 이제 이 그 주식 투자 거래를 하거나 펀드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예. 20%에서 10%로 이제 감면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을 유도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쵸, 그쵸. 물론 그게 이제 일본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때 이제 금융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신리사라고 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신리사는 네. 우리나라 ISA 예, 생각하시면 예,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IS 일본 일본 예. ISA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니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신리사 제도를 최근에 도입을 하면서 그게 종신형이죠. 비과세 네, 기간이. 우리 또 완전히 1억 정도 그죠? 완전히 무한으로 예. 풀어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받는 배당이나 양도세 네, 세금 네.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1억씩. 그 말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앞에서 했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엄청나게 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상품을 만들고 일본의 자금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는지. 사실 일본 하면은 되게 느리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일본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잠깐 이제 경험했던 일본과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일본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느꼈던 거는 준비를 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예, 그 조사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뭔가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다들 집중을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지속가능 금융인데요. 일본이 사실은 2014년도 아베 제2차 정권이 새로 탄생을 하면서 일본에 잃어버린 그때 20년을 계기로 이제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이제 경제를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주된 원동력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수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외국인들에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거를 다시 재구성을 그쵸.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의사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다가 이제 거기에서 ESG라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ESG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다만 마케팅이 안 됐을 뿐이다. 그래서 정보 공시를 이제 잘 시키기 위해서 이제 GPIF를 약간 이제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국민연금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래서 GPIF에서 이제 항상 쓰는 단어가 있는데 베타 향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타 향상이요? 예, 베타 향상이라는 예.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저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아. 이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알파는 하나지만 예. 사실은 베타는 사실 이 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ESG 총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ESG 정보들을 다 잘 이렇게 그 공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접근성을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ESG 시장은 처음에 이제 정보 공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저희 나라도 약간은 늦었긴 하지만 관련된 정비 이제 규제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잠깐 1년이 이해가 돼서 2026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보 공시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주로 이게 좀 제조업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갈라파고스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네네. 일만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만 통용되는데 세계에 나가면 맞지 않는. 사실 일본이 이게 이런 결이 바꾸려고 그러는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삼는 게 사실 지배구조잖아요. 가버넌스. 이게 가버넌스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뭐고 요즘 한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지배구조예요. 일본이 일본도 저렇게 지배구조 바꾸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 바꾸게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ESG는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지배구조라는 단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쓰지만 사실 지배구조는 거버넌스의 약간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버넌스나 지배구조 같은 말로 쓰지만 또 구분을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영 소유구조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 주주이익을 어떻게 서로 나눠 갖느냐에 관한 문제에 가깝고 거버넌스,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는 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본연의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연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E와 S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그 구조가 있느냐.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 관점에서 사실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 PBR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업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들 를 가지고 이 무형 부분을 얼마나 잘 올리는지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PBR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신문 기사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얘기하면 증권거래소잖아요. 동경거래소 CEO가 주가 순자산 1 미만 기업들 대책 내놔라. 그거 보면서 저희는 막 어떻게 거래소가 기업한테 같이 올리라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한편으로는 엄청 부러웠었어요. 저 같은 우리나라도 PBR 1 기업이 막 널려 있는 상황에서 1 미만 기업이 그래서 가버넌스 관점에서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정말 PBR 1 기업이 일본이 정말 많은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 기업들에게 뭔가의 조치를 취하라고 약간 강압적으로 얘기했다라기보다도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책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이제 약간의 반은 강압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연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금방 올릴 수 있는 게 PBR이죠. 왜냐하면 위에 기업 가치가 있고 밑에 이제 주식 수가 있을 때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얘를 소각을 시키고 그 위를 어떻게 보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렇게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중장기적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ESG 요소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안을 발표한 기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ESG는 사실 중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분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분모를 키우라는 얘기거든요. E와 S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보여준 반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이제 개혁의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ESG적 요소를 더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일본의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반응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6월 말쯤에 그 일본을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당시가 이제 한참 일본이 막 뜨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또 법빛도 막 주식 막 사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좀 메이저 증권회사 퀀트 애널리스트 분이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설명을 나가시고 하시면서. 근데 본인도 이제 일본의 경제나 이런 걸 설명을 하시면서도 역으로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을 사시는지. 그랬더니 돌아온 이제 공통적인 답들이 거버넌스 개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버넌스 개혁이 됐다는 거는 투자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그 베이스는 체력들은 있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이 돈만 버는데 열심이었던 일본 기업이 이제 투자가의 그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마켓 밸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북밸류만 늘리는 데만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이제 쓰긴 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이제 높아졌던 기업 한 30개를 이제 뽑았고 그 안에서 이제 6개의 그 기업들을 5개의 그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그 안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게 변한 그룹과 이제 그나마 이제 적게 변한 그룹의 이제 차이의 이제 변화를 봤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가장 높게 뛰었던 그 그룹은 저 PBR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네, 그 말은 일본이 그 최근에 이제 시장도 개편을 하면서 그 이제 프라임 시장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도 얘기하면 좀 좋은 시장인 거죠. 네, 거래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약간 이런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시장으로 세 개를 개편을 할 때 이 세 가지 시장에 그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거버넌스를 다 이제 갖춰야 되는 이 거버넌스 공통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거는 약간 정성적이고 이거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정성적인 부분이 결국에 마켓 밸류는 주가라는 얘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죠. 아까 잠깐 이제 프라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이 세 시장 중에서도 거버넌스를 코드를 2차 개혁까지 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 프라임 시장을 거의 상대로 해서 가장 엄격한 그 거버넌스 그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투자가와 협력을, 대화를,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만 일본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네. 외국인 투자자들과 네. 그래서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과 인력과 네, 이거 준비가 돼 있고 자동 영문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이 시장에 네, 머무를 네,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물론 영문 공시도 중요한데 이제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